우리 아이가 이런 정도의 어휘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되게 실망하실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 알아요. 창피하게 막 이렇게 나와요. 뭔데? 아는데 설명이 잘 안 되네. 그럼 제가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거를 모른다고 하는 거야. 영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두 개만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사실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사실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착실하게 이렇게 한다면 하루에 예를 들면 하루에 한 3개만 평균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1년 365일 계산을 해서 빨간 날 뭐 명절 다 빼면 얼추 뭐 한 250일 정도, 240일, 50일 정도 되거든요. 3개씩 하면 750개잖아요. 네. 교육부에서 지정한 필수 초등 어휘가 800단어고 과연 그러면 아이들이 20개씩을 해서 남아 있는가? 대부분은 그 테스트를 통과하기 직전에 이제 아이들이 되게 영악해요. 이제 네. 전날도 아니에요. 요새는 테스트 보기 직전에 플래시 메모리라고 그러잖아요. 눈에 담고 들어가서 테스트를 통과를 해요. 그러니까 고3 때까지 가도, 그러니까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도 조사한 거 보고 여러 가지 그런 교육과 관련된 조사를 봐도 고3 때도 가장 수능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어휘가 안 돼서라거든요. 근데 신기하죠.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거는 할 게 많아서가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잘못된 학습을 하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쵸. 그게 만약에 국어 단어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네. 예. 그러니까 국어도 그래서 저는 이제 단어장을 좀 만들어라. 단어장이요? 네. 예. 그거는요, 그냥 뭐 네이버 단어장도 좋고, 노트를 만드셔도 좋고, 뭐 포스트잇을 이용해도 좋고, 뭐 다양하게 다 가능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왜 단어장을 만들어야 되냐면 내가 모르는 단어라는 거, 어휘라는 걸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또 잘못 반대로 뜻을 알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이가 인식하려면 네. 매번 뭐 물어봐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하루에 한 단어씩이라도 기록해 보는 또 거. 강조하셨던 부분이 일상에서의 일상생활에서의 어휘력 그리고 문해력 강조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가정통신문을 봤을 맞아요. 때라든지 그런 부분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가정통신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본인이 손해를 보는 지점에서 학습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공부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적으로 성적이 안 나고 뭐 이런 것도 이제 아이들한테 스트레스고 충격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선생님이 뭘 가져오라고 했고 챙겼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면 어쨌든 학교 가서 수업 시간에 제대로 수업에 참여도 못하고 혼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부모님들이 그런 걸 일일이 다 챙겨주시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거 제대로 못 챙기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초등학교 때까지는 괜찮지만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수행평가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안 챙기면은 다 점수화가 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부터 일단 아이들이 직접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앱으로 와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가정통신문으로 오면은 아이들이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같이 보면서 할 맞아요. 텐데 이게 엄마 앱으로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그게 아이들이 확인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온 같이? 내용조차도. 네. 네. 근데 그게 모두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아이가 직접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 그 상황 정도만 직접 한번 챙겨볼까? 뭐 이런 것들도 네가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조금씩 유도를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되게 필요하고요. 그러면 가정통신문을 같이 읽어보고 이게 네. 어떤 의미인지 어떤 네. 걸 준비하면 맞아요. 좋은지 문해력을 가장 많이 부모님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교과서일 것 네, 같아요. 네, 네. 교과서를 얘가 어떻게 읽는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네, 맞아요. 책에서 교과서를 읽는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해주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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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교과서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특성에 맞춘 가이드라인이 있고 이제 영어랑 수학이 맞아요.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차적으로 교과서에는 항상 학습 목표 그다음에 제목 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제일 먼저 나오죠. 네네. 근데 이제 학습 목표라는 거는 우리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 선생님이 그냥 칠판에 쓰고 오늘은 이걸 배울 거야라고 써주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마찬가지로 아이가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기본적인 그 학습 가이드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는 것부터가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를 읽으면서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저희가 교과서를 강조를 할 때도 교과서 내용을 막 이렇게 진짜 한 줄 한 줄 쳐가면서 막 열심히 읽는 그런 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일단 아이가 수업에 들어가서 실제 교과서를 가지고 선생님 수업을 들었을 때
적어도 못 알아듣지 않으려면 어떤 식으로 이제 흐름이 흘러가는지, 그리고 내가 모르는 어휘가 있어서 선생님 말이, 선생님 예를 들어서 무슨 고장, 단위 뭐 이런 이제 우리 사회 시간에 배우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얘기했을 때 그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일단 다른 아이들보다 이해의 폭이 한 박자씩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아예 그런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설명하고 수업을 시작하는 경우들도 너무 많아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수학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 역할하고 영어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 역할하고 다 이렇게 국어 선생님 역할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과서 읽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일단 수업에라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그리고 혹시나 그런 걸 놓쳤더라도 집에 돌아와서 선생님 그거 얘기했는데 무슨 뜻이었는지 잘 몰랐어. 그럼 그걸 복습할 때 본인이 사전이든 뭐든 찾아볼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자기 걸로 남는 공부가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저희 아이들은, 학부모님들은 대부분 교과서는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학년이 올라가고, 이건 뭐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 더 심해지는 게, 사실 교과서에서 이제 중고등 내신으로 이제 얘기가 넘어가면 문법 사항들이 이제 내신에서 상당히 중요히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미 그 중요한 문법이라는 것도 각 그 챕터마다 학습 목표로 제시가 돼 있어요. 일단 모르는 걸 동그라미 치는 것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얼마나 모르는지를 네. 본인이 좀 인지를 하고, 이것들 중에 찾아보는 거, 볼 건 찾아보고, 그리고 선생님 수업을 듣고서 이해를 하는 건 또 그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또 이해가 안 갔던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와서도 찾아보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대부분 그렇게 교과서를 볼 때 부모님이 뭐 문해력의 중요성이나 이해력의 중요성 때문에 체크를 할 때는 국어랑 사회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영어랑 수학은 거의 그렇게 맞아요. 안 하는 것 같고. 그게 맹점인 거예요. 아, 그래서.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영어 단어는 2단계를 물어보셔야 되는 게, 이 단어를 알아? 네. 그리고 이 한글 뜻을 알아? 를 한글 같이 뜻을 알아. 물어보셔야 돼요. 이제 단어장을 국어, 영어를 분리하지 말고 통합해서 네. 보는 김에 같이 보고. 예를 들면 펑션이면 기능의 뜻을 아는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예. 수학이면 이제 그게 함수인데, 물론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뭐 알 필요는 기능만 없겠지만 하는 건 우리 문과인데. 문과니까. 네. 근데 이제 수학 어휘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다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뭐 평행선이라는 거를 이제 배웠다. 그럼 평행은 무슨 뜻인데? 그럼 평행을 또 찾아볼 거고. 네. 그럼 거기에 또 두 선분, 직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또 직선은 뭔데? 이런 식으로 쭉 이제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어휘를 가게 돼서, 지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도 지금 그런 뭐 원줄 뭐 이런 걸 배워도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아래 학년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다시 한번 복습할 기회들이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지난 학년 거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새로 배우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고학년 올라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초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적 지식들이 기초가 돼서 중학교 수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구멍이 생겨나면 분명히 그것 때문에 이제 곤란한 일들이 발생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어휘력을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아이가 구멍이 생긴 그 단어를 좀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요? 부모님이 좀 같이 찾아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뭐 처음에는 같이 조금 이제 마중물로, 그러니까 학년이 어리면 스스로 사실 할 수 있는 영향이 좀 부족한 나이일 테고, 그렇겠죠. 학년이 높고 심지어 중고등학생이 되더라도 습관이 안 들어 있으면 이거는 뭐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좀 마중물을 좀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한두 개로 시작하는 거라고 맨 처음에 저는, 단어장 만들 때. 심지어는 저는 이제 고3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잘못 보시면 얘는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교 4학년 수준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빨리 몇 개의 학년을 빨리 이제 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위험한 게 뭐냐면, 근본적으로 그 몇 년의 공백이 왜 생겼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 아이는 그걸 소화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는 아무리 거창해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아이의 능력이 예를 들면 5예요. 네. 하루에 뭔가 할 수 있는 게 5인데 실제로 이 학년이 해야 되는 거는 10이에요. 그러면 타협을 해서 7, 8이 아니라, 아이가 능력이 오면 급하더라도 어차피 못할 텐데 3, 4를 일단 주시는 거예요. 시작 그거보다 더 단계에서. 낮춰줘요? 왜냐면 마중물을 줘야 되니까. 내가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아이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내가 칭찬을 받은 적이 있던가. 본인 스스로도 그게 신기하면서 자신감도 생기면서 기도 살면서 그걸 깨고 싶지 않은 심리가 생겨요. 그리고 쓰기도 강조를 하시잖아요. 네네. 쓰기 부분에서의 또 강조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쓰기와 맞물려서 제가 요즘에 관심 있는 거는 학생들이 맞춤법을 틀리는 경우가 네. 너무 많은데, 맞춤법에 대해서도 또 네. 강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신다면.
사실은 제가 이제 문해력은 쓰기를 통해서 극대화된다라고 이제 제가 책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읽기가 아니라 오히려 쓰기로. 네네. 예. 왜냐하면 읽기는 이제 기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읽어도 문해력이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읽는다 그러면 사실은 뭐 이건 답이 없는 거죠. 네. 근데 읽는데 계속 뭐가 안 된다라고 네. 했을 때 읽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쓰기가 문제다. 그렇죠. 그러니까 쓰기가 가장 좋은 방법이죠. 좋은 방법. 요리를 해보신 분들이 어디 이제 요리에 조금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이 식당 가면 딱 맛을 보면 이거 뭐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는 약간 더 이걸 뭐 육수를 어떻게 했는데 라는 거를 아시잖아요. 근데 사실 요리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죠. 뭐 백날해야 모르죠. 그냥 뭐 그냥 맛있네. 엄마의 맛이네 뭐 이제 이런 거지 분석을 못하는 것처럼 문장을 구성해 보는 경험이라는 거는 구성을 해보니까 읽을 때 훨씬 입체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실전 가능한 방법으로 맞춤법은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요? 사실 맞춤법과 관련된 자료들이 꽤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네. 그죠. 뭐 교육부에서 뭐 교육청에서 나오는 자료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자료들이 사실 많고 근데 사실 맞춤법은 아까 이제 교과서로 이야기가 돌아가면 그 교과서야말로 맞춤법의 보고죠. 네. 예. 거의 뭐 홀리북이니까 그래서- 필사로 저는 이제 돌아가고 싶은 게 교과서 필사. 왜냐하면 이제 그 원리를 설명하기 시작을 하면 네. 너무 어렵죠. 아이들이 너무 어렵고 사실 이거 어른들도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강연을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학부모님들 만났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어려움은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괴리인 것 같아요. 괴리. 괴리요? 본인이 아는 것과 우리 그러니까 아이. 두 가지 괴리인데,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우리 어머님들의 교육 정보와 필요한 정보의 괴리 플러스 알고 있는 거랑 적용하는 거의 괴리. 항상 이 괴리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요즘 뭐 인터넷 시대에 교육 정보가 없는 시대는 아니니까 네. 다만 그게 내 아이한테 어떻게 적용이 될까에 대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좀 대답을 드리려고 노력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건 오히려 좀 당부를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아이의 교육에 대한 해답을 밖에서 찾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특정 학원 뭐 예를 들면 혹은 우리 아이가 학년이 뭐 5학년이면 혹은 뭐 6학년이면 중고등학생 거기에 맞는 어떤 기준들이 있잖아요. 올바른 바람직한 이상적인 기준을 놓고 우리 아이가 모자라는 걸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시지만 항상 그런 출발점 실패를 많이 하시는 게 우리 아이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아이가 학습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늘도 많이 강조를 드리는 게 좀 제발 조금씩 매일매일을 강조를 드리는 게 아이가 결국에는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웃기는 게 어머니랑 저랑만 짝짝꿍 막 얘기를 하지 정작 아이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렇게 괴리를 느끼는 학부모님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끝으로 오늘 책에 관한 못다한 말씀 포함해서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그 괴리감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을 좀 객관화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가 아이를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한 단계 한 단계 올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를 못 본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너무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목표치가 한없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현실적으로 맞춰주시면 아무래도 이런 현실적인 괴리가 조금 줄어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권 소장님과 주 선생님의 말씀이 문해력을 놓고 고민하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좋은 조언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기자 TV